정부가 오늘 대통령 주재 확대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우리가 처한 여건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힘든 서민 사정과 일자리 사정을 생각하면 어떻게든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정부의 책임이 무거운 상황인데요. 네, 스튜디오에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모셨습니다. 오늘 나온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그리고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오늘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성장률을 봤더니만 올해랑 비슷한 2.6에서 한 2.7%를 내놓았는데요. 일단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이 내년 경제 전망을 좀 어둡게 내놔서 이게 사실 가능하겠냐는 어떤 그런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데 차관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좀 전망하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여러 전망기관들이 이제 내년도 세계 경제를 다소 어둡게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통상 마찰도 있고, 글로벌 통화 긴축 이슈도 있고요. 또 금융시장의 불안정성도 더 높게 보고 있는데요. 내년도 성장 전망 2.6에서 2.7%는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그 경제 활력을 높여서 최소한 올해 수준의 성장률을 달성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목표로서 전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16대 중점과제 중심으로 세부적으로 집행해 나가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정책들이 쭉 발표가 됐는데 차관께서 보시기에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소득 주도 성장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 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조금의 방향 수정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제 사람 중심 경제라는 비전을 가지고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그러니까 혁신 주도 성장, 그리고 공정 경제라는 세 가지 축의 정책 방향을 내세웠습니다. 그것은 이제 한국만의 상황을 반영한 것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에 대응하는 일종의 패러다임의 전환이었고 그런 전환을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한국만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 같이 나가고 있는데요. 그러한 방향성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정부 의지는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정책의 변화에서 일종의 보완해야 될 상황은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현실 수용성을 높여나가겠다는 그 말씀을 같이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일자리 같은 경우도 경제 성장을 위해서 어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일자리 증가폭을 15만 개로 설정을 했는데요. 최소 이게 30만 개는 돼야 할 것으로 봤었던 과거 기준에 보자면 상당히 좀 미흡할 수 있겠습니다만 올해 하반기 시장을 좀 보면 이것도 좀 낙관하기 쉽지 않지 않겠냐는 예상도 있는데 일자리를 좀 단기간에 늘릴 대책이 있는 건가요? 예. 먼저 이제 15만 개가 적정한가, 30만 개가 적정한가 하는 건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르죠.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한 해에 인구가 50만, 60만씩 늘고 성장도 4 내지 5%를 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 우리나라가 이제 5천만 명 이상 국가 중에 7번째로 이제 3만 불 시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경제 구조도 훨씬 이제 성숙해 있고 특히 이제 인구 구조 면에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15세에서 64세까지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올해는 연간으로 한 7만 명 정도 줄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인구 구조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15만 명이라는 그 숫자가 이제 과거의 기준하고는 다르더라도 현실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금년 일자리는 한 10만 개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내년에는 일자리 쪽에 정책 노력을 좀 더 집중을 해서 금년보다 높은 수준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 목표입니다. 일자리 개수도 중요하지만 사실 일자리의 질도 중요하다는 내용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어떤 계획 좀 있으십니까? 사실 올해 일자리 이제 증가 폭이 10만 명 정도로 좀 줄었습니다만 이제 일자리 질 측면에서는 상당폭 개선이 있었습니다. 일자리 질이라고 할 때는 일단 임금인데요. 임금 상승폭이 예년보다 높았고 그다음에 이제 같은 임금을 받더라도 초장시간 이제 일주일에 60시간, 70시간 일하는 일자리가 바람직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근로 시간도 적절한
감소가 있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근로 형태에 있어서도 상용직이라고 좀 더 안정된 형태의 근로 형태의 일자리 중심으로 한 30만 대 중반 정도 증가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일자리의 질은 개선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게 보니까 저희가 아까 그 한 기자의 리포트를 봤을 때 내년부터 이제 최저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뭐 중소기업도 그렇고 뭐 소상공인도 그렇고 일단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 직원을 더 줄이거나 문 닫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일자리를 늘린다는 부분과 좀 상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거는 이제 임금이라는 것은 결국 되돌아오면 예. 소비나 지출을 통해서 기업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수요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어느 한 그 선순환 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당장은 이제 월급을 뭐 15만 원, 20만 원 더 주게 되면 또 비용이 늘어나는 이제 그런 측면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정부가 최저임금의 그 큰 폭 상승에 대응을 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연 한 3조 원 정도로 책정을 해서 그 근로자 한 사람당 13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하고 예. 뭐 고용보험료라든지 뭐 건강보험료도 상당폭 지원을 했거든요. 그러한 지원이 내년에도 이어질 뿐만 아니라 예. 특히 이제 작은 규모의 사업장에서 부담이 크다고 보고 내년에는 그 근로자 1인당 13만 원의 지원금을 15만 원으로 또 높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정책 방향 중에서 광주형 일자리 모델 같은 것을 좀 더 많이 만들어내겠다라는 방향도 좀 나왔습니다. 뭐 사실 지금 이 광주형 일자리도 도입되기까지 굉장히 마찰도 많았고 소리도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앞으로 추후적으로 이런 마찰도 충분히 고려될 사항일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광주형 일자리는 논의 시작점을 보면 지금 한 4년 반을 끌어온 굉장히 예. 어려운 과제입니다. 하지만 그 특징은 이제 지역에서 노, 사, 민, 정이 그러니까 노동계와 사용자와 시민단체와 지방정부가 상당폭의 어떤 양보와 타협을 해야만 가능한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구를 놓고 이제 어느 정도 그 이견이 표출되는 바람에 잠시 예. 이제 그 상황이 그 멈춰 있는 상태이지만 광주시와 현대차 입장에서도 이제 그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그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돼서 이제 더 시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다만 그 지역에서 이루어낸 여러 가지 그 타협이라는 것은 지역의 주도성과 자발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 이거는 중앙정부가 어떻게 끌고 가거나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지역이 주도로 할 때 그걸 함으로써 이제 현재 상태에서 불가능했던 투자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면 정부도 그에 대해서 상당폭 종합적인 그 지원을 해줌으로써 그것들이 잘 시작을 하고 또 예.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게 보니까 그 우리 경제 어떤 역동성과 일자리 창출 능력이 떨어진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그 IT 기술과 서비스업이 융합된 혁신 서비스업이 여러 가지 규제들로 인해서 반발로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내년 정책 방향에서 정부가 핵심 규제 혁신을 내걸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의 규제 혁신과 관련해서는 이제 원칙적으로 허용을 한 후에 예. 이제 사후적으로 이제 필요하면 규제를 하는 이게 포괄적 네거티브 시스템이라는 그 규제의 그 혁신 시스템인데요. 그러한 것으로 내용을 담는 이제 그 규제 샌드박스 법이라는 것을 지금 입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한 4가지 법이 되는데 그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법은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이 되고 규제자유특구법 이건 지역마다 해야 되는 특구인데요. 그거는 내년 4월에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금융혁신, 금융에 대한 혁신특별법은 내년 3월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법이 적용됨으로써 이제 사례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런 사례들을 만드는 노력을 정부가 할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ICT 기술을 활용한 여러 가지 그 서비스 쪽의 규제들 그러니까 예. 이제 공유 경제라고 불리는 뭐 카쉐어링이라든지 뭐 공간을 공유하는 공간의 공유라든지 예. 그다음에 뭐 숙박
하는 것을 공유하는 형태의 여러 가지 형태의 공유 경제 모델들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또 보건의료 쪽에서는 원격 의료 같은 것도 있겠죠. 이제 원격 의료는 지난 8월에 이미 이제 뭐 교고지라든지 섬이라든지 원양어선 같은데 이제 환자와 의사 간의 이제 원격적인 그 수단을 통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발표가 되었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한다면 뭐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자를 동네 병원 중심으로 대면하지 않고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아주 낮은 단계의 건강관리 서비스는 비의료기관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본다든지 하는 쪽으로 새로운 시장과 수요를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 성과를 내야 한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경기가 둔화되면서 모두가 어렵지만 그중에서도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좀 대책이라고 할까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이제 최근에 발표한 것이 카드 수수료 인하고 그건 상당폭 그 현장에 있는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도 좋은 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드 수수료를 1.3%로 우대해주는 그 대상을 매출액이 이제 한 5억 정도에서 30억까지 이제 대폭 늘렸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임차인으로서 이제 가게를 빌려서 장사를 하는 경우에 이 부분이 이제 그 어느 정도까지 내가 이 가게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갱신, 계약 갱신 이제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이제 늘린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 기준이 되는 그 환산 보증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보증금이 비싸지더라도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도 그 근로장려금, 그러니까 영어로는 EITC라고 하는데요. 이제 근로장려금이 나가고 있는데 근로장려금이 올해 한 1.2조 원 지급이 됐는데 내년에 한 3.8조 원 정도로 늘려서 지급이 됩니다. 그중 한 3분의 1은 자영업자들에게 이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금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영업자들이 그 근로자들을 고용할 때 생기는 그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그 부담을 덜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도 내년에 3조 원 가까이 지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뭐 제로페이라든지 이제 사실상 그 카드 수수료를 제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결제 시스템 같은 것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발표된 것은 발표된 대로 이제 발표가 안 된 부분은 연말까지 그 자영업자들을 참여시켜서 대책을 이제 추가적으로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호승 기재부 1차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